지금부터 뉴 헬스케어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내내 동장군의 그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포럼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은주입니다. 오래간만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또 제가 매끄럽게 진행을 못하더라도 양해하시고 저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는 것이 제 긴장을 풀게 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으니까 힘이 나고 또 이 분위기에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사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포럼 순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식전 행사로 라틴 댄스 공연이 있고요. 또 이어서 조병희 교수님의 특강과 이어서 최기용 대표님의 뉴 헬스케어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럼 뉴 헬스케어 포럼에 참석하신 내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함께 준비하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HPM 총동문회 회장이시며 사단법인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원장이신 백승호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백승호 회장님께서는 신경외과 의사로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과 BS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HPM 총동문회 제11대, 12대, 13대 회장을 역임하시고 주식회사 한랩 회장과 오송생명과학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이신 류희근 명예회장님이 자리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HPM 총동문회 사무총장이시며 차의과대학 AI보건의료학부 최대종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HPM 총동문회 사무국장이시며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김재운 교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9대 원장을 역임하신 조병희 명예교수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원장님은 현재 해외 학술 세미나 관계로 오늘 포럼에 참석을 못하시고 영상으로 뉴 헬스케어 포럼 축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신임원장 이태진입니다. 보건정책 최고위 과정 HPM 동문회에서 2024년 새해를 맞아 뉴 헬스케어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자살률이나 빈곤율이 OECD 국가 1위인 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될 점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구독사 실태와 응급관리 플랫폼을 주제로 한 오늘의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출장으로 인해 직접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HPM 동문회의 신년 포럼을 영상으로나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HPM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진 원장님의 축하 메시지를 다 함께 보셨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포럼 행사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HPM 총동문회 회장이시며 사단법인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원장이신 백승호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백승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감기가 들려서 목소리가 좀 환자 같은 목소리라 여러분들께 죄송함을 양해 구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서울대학교 HPM 총동문회장이자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백승호입니다. 매우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원하셔서 이곳에 참석하시고 오늘 이 주제로 나눌 수 있는 유행 스퀘어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상황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초고령화 그리고 IT를 접목한 고독사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셀프 부양에 관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잘 즐기시고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신나고 흥겨운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라틴 댄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홍성만, 김태현 커플 대신하는 라틴 댄스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mera samba llegó. 도블레라는 춤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삼바 춤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흥겨움을 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특별 강의 시간입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9대 원장을 역임하신 조병희 교수님께서 주거와 건강에 대한 특별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특별 강의를 해주실 조병희 명예 교수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병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약 15분에 걸쳐서 주거와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거, 즉 집이죠. 예, 집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집값이 얼마냐 이게 먼저 생각이 되고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 했을 때 집값도 비싸고 또 이 학군이 좋고 이런 것을 먼저 따지는 게 거의 수십 년 동안 이제 우리의 한 생활의 일부로 굳어져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보건대학원 교수로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좋은 주거의 조건으로서 건강을 좀 고려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싼 집이 꼭 건강에 좋은 집은 아니다 하는 이런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영어로 써져 있어서 좀 죄송한데 제가 급하게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글화를 좀 덜 시켰습니다. 그냥 좀 옆에 한글을 달아놨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건강이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실 때 흔히 이제 일반인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유전자나 이런 거가 이제 내 건강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건대학원
내서 가르치는 것은 조금 좀 각도가 좀 다릅니다. 좀 더 우리의 생활 환경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5가지를 꼽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제대로 좀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로는 아플 때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또 다른 조건이고, 네 번째가 이웃과 근린 환경이라고 해서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느냐 하는 이것이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조건이고, 끝으로 이제 지역 사회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5가지 조건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 4번째 이웃과 근린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4가지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가 좀 안정적이어야 된다. 둘째는 주거의 어떤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이러한 주거여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 이 4가지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이 4가지를 잘 갖추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의료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우선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거가 이 좋은 집에 살면은,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집에 산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했을 때, 역으로 그 집이 없으면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살던 집이 갑자기 없어졌다. 그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 이것을 홈리스라고 그러죠. 내가 집이 없어지면,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지 집이 없어지면 거리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홈리스 생활을 하게 되면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 악화는 거리에 오래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단기간에 이제 거리 경험을 한 사람들도 엄청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건강이 악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갑자기 응급실 이용을 많이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정신 상담을 자주 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의료비 지출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거리가 아니더라도 좀 다른 형태의 어떤 거주 불안정, 예를 들어서 자주 이사를 다닌다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체납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에도 주거가 안정된 사람보다 훨씬 건강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 사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특히 청소년들이 어떤 임신 위험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조기에 마약 유혹에 시달린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압류를 당할 경우에도 비슷하게 건강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역으로 안정된 주거를 이제 제공을 할 경우에는 건강이 향상되고 또 의료비가 이제 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하우징 퍼스트 운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없는 사람한테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보다는 집을 제공해 주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하는 얘기죠. 다음. 그래서 그 홈리스한테 이제 이런 주거를 지원을 해주면 병원 이용도 줄어들고 경찰에 잡혀가는 일도 줄어들고 또 이제 보호소에 수용되는 이런 일도 이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비용을 합하면 이 6개월 사이에 미국 얘기이긴 하지만은 66만 불을 갖다가 절감할 수 있었다는 이런 계산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2번째 얘기입니다. 그 안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거의 안전.
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범죄로부터의 안전, 뭐 이런 것을 또 있지만, 보건학에서 안전을 얘기할 때는 어떤 위험의, 그러니까 보건학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몽골에 이제 별 보는다고 한참 이제 벌판에 가갖고 게르에서 하루 저녁 잤어요. 자, 그런데 하루 저녁 자는 거는 뭐 건강에 별 영향은 안 주겠지만 게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게르 천막이죠. 그 천막 안이 엄청나게 그 오염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법원대학원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몽골에다가 이 주거 게르에서 좀 더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중독을 좀 방지해주는 뭐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뭐 게르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집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환기가 불량하다든가 해충의 오염을 받는다든가 뭐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보건학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고온에 노출된다든가 아니면 요즘같이 추울 때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할 이런 경우에 상당히 이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집의 사이즈에 비해서 가구원이 너무 많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도 이제 신체 질환 감염은 물론이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학적으로 많이 이제 연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이 천식이 이제 많이 이제 발생하는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도를 놓고 지형도하고 주거지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어느 동네 아파트는 굉장히 값은 비싼데 이 환경 오염의 물질이 농축이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현재 집값에 반영은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이유도 없이 이제 천식 위험에 이제 노출이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집값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어떤 건강을 좀 고려한 어떤 집값이 산정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건학적 위험 요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안전 문제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안전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이 안 될 때 그러니까 히팅을 지원을 해준다던가 또 홈 세이프티 패키지를 제공하는 이런 식의 정책들이 외국에서는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호주에서는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해서 어떤 냉난방비를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정책이 있다고 그러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이제 부담 능력이겠죠. 그래서 좋은 주거가 뭐 내가 부담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혹시 뉴욕 맨하탄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뉴욕 맨하탄에서 투베드룸을 얻으려면은 한 6,000불 뭐 이런 정도 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6,000불이라고 그러면은 한 700~800만 원쯤 되는 거죠. 한 달에 주거비가. 그러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마 가서 살라고 해도 부담스러워서 이제 못 사는데 그나마 서울은 집값이 비싼데 맨하탄이나 파리 같은 데 비하면은 훨씬 좀 싼 이런 편이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주거비가 비싸면은 다른 거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에 돈이 많이 가처분 소득은 일정한데 집값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식비를 줄이고 오락비를 줄이고 의약품비를 줄이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 집값이 비싼 게 건강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런 얘기죠. 반대로 주거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향상돼서 우리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이웃 간 환경의 문제인데, 우리가 사는 지역이 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고전적인 예로 19세기 초반에 아직 박테리아가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시기에 콜레라가 유행을 했어요. 런던에 콜레라가 유행을 했는데, 이 존 스노라는 사람이 지도를 들고 콜레라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지도에다 쭉 표시하면서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우물이 원인이구나 하는 것을 밝혀내요. 그래서 오염된 우물물을 먹은 사람은 콜레라 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콜레라에 안 걸렸다 하는 이런 복원하기 아주 고전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이제 우리가 질병의 어떤 조건들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주거지를 만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학적인 위험이 충분히 고려된 주택 설계는 아직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밀도의 어떤 도로가 주변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건강이나 호흡기 질환 유발이나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또 주변에 어떤 조명을 얼마나 밝게 할지, 아니면 공터에 쓰러져가는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만 하더라도 이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버려진 건물이나 공간을 재생하는 것만으로도 총기 사고를 크게 줄이고 건강을 상당히 향상시킨다 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린 환경을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건강 효과를 가져온다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뒤로 넘겨가 보세요. 자, 그런데 왜 그럼 우리나라의 주거가 이런 측면에서 안전하고 쾌적하냐 하는 걸 따져보면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하고 이제 칼부림하는 경우도 생기고, 아래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위층 사람들이 타 죽고, 그 다음에 주차 시비 때문에 이제 멱살잡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위에서 벽돌 떨어뜨려서 지나가는 사람 맞아서 죽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저런 거는 별로 고려 안 하고 살거든요. 근데 막상 살다 보면은 이런 근린 환경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해서 저거에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그때부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이제 건강 피해로 이제 귀결되게 되죠. 예, 다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미리미리 고려해서 지역 설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단편적으로 이제 안전한 학교 등교길, 이게 이제 하나의 정책으로 나와 있어서 지역 설계를 잘 해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을 이제 설계에다 반영을 했을 때, 물론 학생들도 안전해지지만 학생만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전체가 다 더 안전해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나타났던 거죠. 예, 다음. 그리고 이 도시 이제 어떤 최하 빈민들을 그 사람들의 현재 주거에서 한 등급 높은 집으로 이렇게 옮겨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갖다가 MIT 교수들이 이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 그래갖고 이것을 2-4개월 지났을 때 하고 약 1년쯤 지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좀 그림을 해석하기가 조금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저쪽에 이제 색깔이 진해질수록 내가 살기가 더 좋아졌다고 하는 평가예요. 그래서 2-4개월 됐을 때보다 1년쯤 지났을 때
저 색깔 진해진 쪽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응답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 내 건강이 훨씬 좋아졌다 하는 응답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응답이 많아졌다 하는 얘기죠. 예, 다음에 이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그러죠.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웰빙 척도라고 하는 걸 개발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로 측정을 하는데 보시면 나는 즐겁다, 나는 여유롭다, 나는 활동적이다, 또 나 아침에 깨면은 나는 원기왕성하다, 또 나는 하루가 흥미롭다. 이렇게 해서 이 5가지에 다 체크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웰빙 지수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빈민들을 새 집에다가 놓고 나서 이게 2-4개월 지난 다음, 그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이 웰빙 지수를 체크해 보니까 눈에 띄게 저 웰빙 지수가 이제 좋아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전하고 쾌적한 이런 집에 사는 게 뭐 부자는 부자대로 뭐 그렇겠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주거 조건을 조금만 더 이렇게 좋게 만들어줘도 이 사람의 삶의 질이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다 하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병희 교수님의 주거와 건강에 대한 특별 강의 어떠셨나요? 네, 좋으셨죠? 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멋진 강의를 해주신 조병희 명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 헬스케어 포럼에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포럼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 헬스케어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최기용님에 대한 양력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기용님은 하버드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제가 원어민 발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버드 TH 칸 스쿨 오브 퍼블릭 헬스. 정확하죠? 감사합니다. 네, 하버드 보건대학원 보건정책을 마치셨고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총동문회 HPM 상임 부회장이시며 사단법인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이시고 UITN 주식회사 대표이사이신 최기용님께서 유 헬스케어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만큼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최기용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깔려지는 멘트가 거창하시네요. 근데 다 사실입니다. 자, 오늘 특강을 해주신 조병희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댄스를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히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멋졌어요? 근데 한 분이 좀 엉상하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한 분을 제가 양력을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 번 같이 파트너로 춤을 추신 분은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놀라셨죠?
가정의학과 전문의 홍성만 원장님입니다. 이분은 한때 SOP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해서 뇌질환으로 수술하셨어요. 뇌 수술. 그래서 한쪽 편마비가 오셔가지고 한때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스포츠 댄스 이거를 배우시고 추시고 하면서 정말 건강을 회복하셔갖고 지금은 현재 환자들을 열심히 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박수 한번 주세요. 홍성만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좀 인연이 있어요. 하버드 한 강의실에서 강의도 같이 듣고, 그리고 항상 저를 꼬시죠. 스포츠 댄스 같이 하자고. 언젠가는 한번 쫓아가는 봐야 되겠죠. 교수님도 그 전에 동의하셨어요.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이분이 그 스포츠 댄스를 배우시고 정말 이 거진 지금 제가 보기에는 90%만 계셨어요. 한쪽 다리가 조금 지금 더 저으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살자고 자기는 댄스를 이 운동을 해야지 살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만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있었고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긴장이 됩니다. 아니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다 이렇게 일반 분들 많으신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니까 약간 떨리고 설렙니다.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며칠 동안 정말 가슴이 떨렸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기대와 우려, 걱정 이런 거로 며칠을 고민되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대로 유헬스케어 유는 유비쿼터스입니다. 유비쿼터스가 언제 오시든지 보건적으로 케어를 받는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런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는 항상 건강하고 젊게 사는 방법을 우리는 생활습관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텔로미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염색체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그 길이가 짧아지면서 노화가 시작되고 결국은 텔로미어 세포가 길이가 줄어들면 누구든 젊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좀 슬픈 일이죠. 젊어지는 노화가 시작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지만은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텔로미어 길이를 어떻게든 늦추는 방법, 이것이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첫째, 소식, 둘째로 운동, 셋째, 명상입니다. 자, 소식은 뇌에서 어릴 때 밥이 먹고 싶다 이래서 드시면 안 되는 거, 배에서 정말 꼬르륵 소리 날 때 그때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내가 배고픔을 느꼈을 때 식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운동인데, 운동은 내 체력에 맞고 적당하게 활성산소가 안 쌓이는 범위에서 적당하게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명상입니다. 명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명상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화나 스트레스,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극복하시고 지키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길이가 절대 안 짧아지고 유지하실 겁니다. 그래야지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겁니다. 우리나라 현재 인구는 약 5,100만 명 정도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미 고령화 사회 진입, 그리고 고독사, 0.7%의 초저출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접근해 보려 합니다. 혹시 레드헌트
호모 레전드 이 단어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안 계세요? 아시면은 보건대원 출신입니다. 자, 저 뒤에 오늘 프레스 혹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 오늘 언론사 6군데에서 저기 한 테이블을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분들도 오늘 주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주제가 지금 이 시대에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꼭 취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에 저보고 여기는 자료를 달래요. 그래서 자료를 못 준다. 와서 들어보시고 소식도 쓰셔라. 직접 영상도 촬영하시고 하고 계십니다. 호모 헌드레드 2009년 유엔이 작성한 월드 퍼페션 에이징 보고서에서 의학기술이 발달로 100세 이상 장수가 보편화되는 시대를 지칭한 인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에 부르는 말에서 만들어진 학술용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모 헌드레드. 자,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 장수가 보편화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여기렸던 100세 장수가 보통 사람에게도 보고 계신가요? 월드 퍼페션 에이징 보고서에 따른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국가가 2000년 이전에는 6개국에 불과했는데 2000년 이후에 장수국가 급증하고서 비롯되면서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인류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대이며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도연에 따라 사회 전반의 각종 시대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 제휴하는 요 헬스케어 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초고령화. 초고령화는 이렇게 제가 요새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마이크를 테이블에 한번 드렸어요. 어느 테이블 한 주마트에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왜냐하면 오늘 포럼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저만 뭐 혼자 강의를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마이크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초고령화 사회 진입. 작년 2023년도 논의 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 2025년도에는 1,050만 명으로 20.6%로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2035년도 30.1%에 이를 것으로 통계청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 단독 세대 가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 구성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홀로 사시는 단독 세대 대부분 고독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베이비 부모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는 약 792만 명, 이들 상당수는 은퇴가 시작되고 있는 현실에서 초고령화 시대의 부모님 부양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으며 결국 자신의 노후자금을 털어 부모님 부양비로 감당하다 보면 100세 시대에 자신의 노후 준비가 어려운 시점이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지금 초고령화 사회는 이미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2035년,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얼마냐면은 20.6%, 그 후에 10년 후에 2035년도에는 30.1%입니다. 그러면은 전 국민의 5,100만에서 30%가 우리 초고령화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풀 것인가, 이것이 다각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열심히 논문과 기타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느 개인을 누구를 갖고 어려운 일도 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베이브 세대는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하느냐 55년생부터 1963년까지가 베이브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쏟아져 나오는 인구가 약 792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이미 멘탈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앞으로 뒤에 나가면서 이제 부양과 관련돼서 또 설명이 있겠지만서도 이분들이 자기 부모님 부양을 걱정하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님 부양하시는 분이 있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기 노자하고 털어서 부양을 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100세대 사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남은 시간은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셀프 부양입니다. 셀프 부양의 방식 변화입니다. 개인이 휴먼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에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부모님 나이가 드시면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우리의 오랫동안 지켜온 부양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풍습처럼 대물림으로 내려온 부양 방식을 고집하는 가정은 이제 그리 많지 않고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 약 70%는 이미 자식과 따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 자식과 같이 살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따로 살면서 부모를 돌보는 부양 방식의 우리 사회는 이미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는데 여기는 굉장히 지금 젊은 분들은 와닿는 대목입니다. 셀프 부양은 자식들이 부모님 부양보다는 더 줄 수 있는 본인이 스스로 하는 부양. 자녀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내 부모님은 스스로 병원을 못 하실 때 자식이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진료받게 드린다는 것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생 장수가 있다는 장수할 수 있다는 호모 컨드레드 시대에 다가오면서 한층 더 요구되는 셀프부양 시대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는 않지만 따로 살면서 부모님 부양비를 대시는 그 가족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 넘으실 겁니다. 혹시 그런 가족이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다고 하시는 분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솔직하게. 많이 계시네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부모님 스스로 지금은 근력이 있어서 병원을 가시는데 스스로 병원을 안 가실 때 자식이 모시고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진료, 검사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요즘 바빠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그거가 가장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인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프로젝트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면역력 두 가지 고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렵다고 하는 두 가지 일은 치매, 그리고 캔서, 암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우리 몸에 하루 30개 정도 발생하고 되고 있지만은 왕성한 인기 몇 년만 우리 몸에서 활동한다면은 큰 걱정은 없습니다. NK세포는 선천적 면역세포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건강만 잘 유지했으면 큰 걱정 없습니다. 이 면역세포가 선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게 자연세포입니다. 내추럴 킬러 셀, 그러니까 킬러,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건강하시면 언제든지 이거는 만들어집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하시다면 모든 세포들은 이 셀들은 뭐냐면 돌기가 있습니다. 돌기 없는 셀이 돌아다니면은 이 NK세포가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NK세포도 건강하지 못하면 돌기가 없습니다. 그거를 NK세포. 그러니까 이렇게 NK세포가 줄어들면 여러분들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매, 알츠하이머.
건강한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 뇌활동, 학습, 사회적 활동, 과도한 음주와 담배 줄이기 등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치매, 알츠하이머는 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만 잘 실천하시면 두 가지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건강하시게 사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펄스 테라피, 정신건강을 시켜주는 호르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행복 호르몬, 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있는데요. 우리가 도파민도 중요하고 세로토닌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세로토닌입니다. 도파민은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뭐가 땡겨 먹고 싶어 그래서 먹으면 기분 좋으시죠? 그때 도파민 엄청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다음날도 하면 그런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절하는 게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도 건강하셔야지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보건학적으로 건강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이 데이터는 좀 슬픈 게 있어요. 노자금인데요. 5억에서 10억, 15억에서 15억. 이 정도 있어야지 노를 살 수 있다고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대다수 응답자는 자신의 노자금을 약 5억에서 15억 혹은 10억에서 그러니까 이건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근데 사실 15억 이렇게 있으셔야지 평생 잘 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연금도 나오는데. 근데 슬프게 아래 있습니다. 자, 조사기관에 의하면은 자신은 자식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행한 노년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슬프죠. 그래서 어쨌든 조사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네, 고독사. 오늘의 아주 핫한 주제입니다. 고독사. 여러분들은 고독사에 대해서 많이 접하셨고 들어보셨고 방송에서 했고 연락이 다 찾아갔더니 죽은 지 한 달 됐더라, 2달 됐더라, 5년 넘어서 발견됐더니 100번만 남았더라,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등산일각이고 사실 방송과 언론에 안 나온 고독사는 더 많습니다. 슬프죠, 이거. 자, 고독사 실태. 이거 옆 테이블에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거는 같이 우리가 공유를 해줍니다. 아까 18번 테이블, 또 19번 테이블, 누구 한번 마이크 고독사 실태. 네. 2000, 일어나서 좀 하시죠. 2023년 1월에서 8월까지 고독사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은 약 3,237명이 넘었습니다. 5년간 약 17,474명이 고독사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2020년 4,842명, 2023년 8월까지 고독사로 3,237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023년도 사망자 수는 이를 넘는 통계일 것입니다. 다음은 고독사 사례입니다. 고독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1인 가구 증가에 있으며 고독사 사망자 중 40세 미만은 약 2%대에서 나머지 98%는 모두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라고 합니다. 한참 일하실 나이에 변이 일어난 것이지요. 특히 1인 고령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이 늘어나는 가능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만 65세 이상 독거 가구는 192만 3,334세대를 기록해 2022년 187만 5,270세대 대비 11만 8,064세대가 더 늘어 해마다 독거노인 가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자, 1년 대비 11만 8천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도커 세대가. 앞으로는 아마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 도커 세대의 사실 실태를 보면요.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고독사의 원인. 왜 고독사는 발생하는가? 고독사는 두 가지 요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노안으로의 죽음. 이것은 아무도 인정을 지켜보는 이 없는 사람이 연매에 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고독사입니다.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 없이 무이탈 노인들. 그러니까 혼자 연매에 드시는 거예요. 인정도 지켜주는 사람 없이. 이게 진정한 고독사고, 나머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는 고독사입니다. 그거를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홀로 사시면서 갑작스럽게 별이 일어나 누구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것,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119로 응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으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들. 그 예를 보면 심장마비, 뇌졸중.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졸중은 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울증이나 냉증, 증을 쓰죠. 그런데 뇌졸증이 아니라 뇌졸은 중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가운데 중자 씁니다. 그럼 다음에 와서 또 검토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화장실 낙상 등의 원인. 도커 세대에서 주로 발생되어 수습이 어렵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고독사는 예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를 예방을 못하니까 고독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자살률이 많아요. 노인들이 왜 자살하는지, 고독사의 여러 가지 요인 중 첫째, 심리적 요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두 번째는 사회적 요인, 사회에서 그때에서 가족이나 친구의 관계 개력. 세 번째,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신체적 질환, 노화나 명령감소 등으로 고독감을 증가시켜 이분들이 원인한 노인 자살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이건 고독사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게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다음을 또 보시겠습니다. 자, 고독세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독세 발견 사례를 보면 지인이나 가족이 며칠째 연락이 주절되어 찾아보니 숨진 지 일주일 내지 한 달 또는 5년 이상 100걸로 발견된 것으로 신고된 기록이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지독한 냄새. 지독한 냄새는 뭐겠습니까? 시신 썩는 냄새겠죠. 네. 그리고 시신 썩으면 뭐가 생기면 벌레들이 생깁니다. 자, 벌레들이 들끓어 주민들이 경찰청과 소방청 신고로 발견되는 사례들입니다. 고독세 사례는 젊은 사람의 사망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에 연명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대처 방향입니다. 지자체에서 독거 세대에 도배를 보내 우유박스를 관찰하거나 세대를 3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 그리고 독거 세대 열 감지 센서를 설치해 사람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 또는 응급사항을 벨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사실 우유판 변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용입니다. 이미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뭘 하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계시면 그걸 대체해 주실 텐데, 예방을 이것저것 다 해봤자 모두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거 세대를 그리고 노약자들이 고독 문제를 접근해 봅니다. 유비 쿼터스 헬스케어. 여기는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단법인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사단법인 한국정보정책
연구원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HBN 동문들에 의해 설립되어 보건정보와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비영리 단체입니다. 사회저변에 걸릴 곳을 찾아 무료 의료 봉사를 하며 보건 정보정책 세미나를 통해 보건 길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HBN 동문의 약 80% 이상의 전 현재 의사와 교수님 그리고 의료에 관련된 직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건대원의 사실 동문들은 다 이런 직업군을 갖고 계십니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자,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서울역 노숙사 의료봉사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중간에 우리 코로나19로 이 행사를 못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거를 셋째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요? 네? 목요일이요? 매월 셋째 주 목요일날 서울역에서 정말로 이 노숙자를 위해서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상단 이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게 오래전 프레카드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서울역 광장입니다. 앞에는 대형 빌딩이 있죠. 그렇게 천막 쳐놓고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의료봉사를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재원은 엄청나게 많죠. 여기는 뭐 약품서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단 좌측에 보시면은 치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치과 치료는 리무진 버스입니다. 이건 서울대 치대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 버스 안에서 모든 분들을 독사분들 무슨 돈 있습니까? 무료로 다 이 봉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면은 저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봉사를 하고 그 남자가 전부다. 그리고 해외 무료 의료봉사 이거는 올해 필리핀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필리핀에서 프랭카드 들고 사진 찍으시고 그 밑에 하단에 진료받으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과 하단에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공병 한국보건정보연구원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죠? 이게 그런 곳을 찾아 무료로 이렇게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하다 보면 한국보건정보연구원과 공동 그림 넘겨주세요. 그림 넘겨주세요. 저 혼자 설명했잖아요. 넘겨주세요. 네, 됐습니다. 보세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무전시 프로그램 시스템 류에텐과 한국보건정보연구원이 노약자를 응급관리를 위해 서로 연구 마련된 맞선을 잡았다. 그래서 여기 조식하는데 좌측에가 저고요. 이 우측에 계신 분이 직전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원장이십니다. 오늘 여기 자리에 합석하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이번 회장님, 원장님.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IT 전문기업의 류에텐 주식회사와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이 노약자를 위한 응급관리 R&D를 서로 손을 잡고 앞으로도 여기 보시면 홀리네스 이런 거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하자 하고서 서로 의기투합이 된 상황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맞습니까? 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를 이머전시의 프로그램 시스템 365일 24시간 응급관리를 한다. 지금 여기 좌측에 보시면 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뭐 앱도 나오고 예를 들어 갤럭시 나오고 이런 사실 기술은 아니에요. 기술은 아닌데
디지털이 발전하면서 이런 제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우리가 사실 고독사로 지칭되는 요인들도 구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서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신다 그러면 저희가 개발한 앱과 시스템으로 24시간 360 모니터링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측정기는 혈압과 심박, 혈액순서, 포화도 실시간 측정을 통하여 건강 상태 모니터링. 노약자 응급관리 상태일 때 관련된 보호자 전달, 119 신고, 또 노약자 실시간 측정된 솔루션 의료기관 건강 히스토리 데이터 제공. 기재전 노약자는 건강 학자를 개별화할 때 건강 히스토리 관리.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좌측에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워치 그게 한 묶음이 돼서 여기에 우리가 개발한 웹이 설정이 되고 중앙 서버에 실시간으로 다 넘어옵니다. 실시간에 더 넘어오면서 예를 들면 바이탈의 변화가 생기면은 바로 119 신고 아니면 보호자한테 동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개 시스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이 시스템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는 부모님을 자기가 안 모시고 있어도 이걸 부모님이 차고 계시면 언제든 든든한 거예요. 일종의 플라시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거 차고 계시면 자기가 언제든지 부모님의 그 일단 바이탈을 체크를 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 이상하면은 부모님도 전화도 할 수 있고 건강하면은 요즘 건강하시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US케어는 IT, PT를 융합하여 US케어 연계된 시스터리 케어 및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된 프로젝트입니다. US케어는 응급 상황에서 바이탈이 체크되는 이머전시 프로페일 시스템이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과 손잡고 R&D한 시스템 토탈 솔루션으로 건강을 도움을 드립니다. US케어는 이부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24시간 직접 관리로 US케어 서비스를 상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실시간 자동으로 측정돼 응급 바이탈을 서버에서 관리하여 항상 건강을 케어합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자연 굉장히 중요하죠. 자연은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죠. 그게 바로 산소지요. 산소는 인간 생존에 꼭 필요한 물질로 우리 몸에 구성하는 원소 중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 중에 하나죠.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화학성을 통해 산소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고 그리고 식물은 햇빛에 에너지를 이용하여 많은 산소를 방출해서 이렇게 지구 생태계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연이 이거 말고는 또 뭐를 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지식도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연은 면역력을 증가하여 질병을 쌀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을 주고, 둘째, 자연은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주며 자연 속에서 영상은 내면에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자연은 생명력을 증가시켜주고 사람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면의 취향을 독창적으로 발휘합니다. 넷째, 자연은 사교육을 탐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창의력과 원천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큰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문학 하시는 분, 예술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뭐 한다고 그러면 툭 하면 자연으로 돌아가죠. 거기서 영감을 얻으려고. 자연은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에 가서 사실 살아야 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실래요? 네. 여기 자연과 건강과 그 아래 거를 보시겠습니다. 포레스트 테라피 효과라는 게 있는데 숲속에서 산책과 휴식은 스트레스를 완화가 되고 우울증과 불면증, 다양한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상호작용 관계가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포레스트 테라피 효과는 우리의 건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거죠. 자, 다음 넘겨주세요. US 케어 포럼, 프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이천에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US 케어를 같이 접합해가지고 그 풀을 짠겁니다. USK는 자연을 버시되는 인구주식 시스템 접목된 IT 스마트 타운은 2010 104년에 약 75,500평 규모의 폴터 웰 빌리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모두 시군이나 초고령화로 사회 전반적인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 앞서 이와 같은 숙제를 이루어서 첨단 IT로 삶을 따뜻하게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 좀 테이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말씀 상가하시고요. 지금 강의 중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형상이 이게 그 이천에 있는 그 부지 구조조경. 근데 이걸 보시면은 주작 같지 않으세요? 주작은 붕왕의 날개라는 뜻인데 이거 제가 봐서는 그 주작 같아요 이게. 여기가 명당이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2010 백선 매천이 이루어온 약 24만 9,586평에 약 7만 5,500평 부지에 약 78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건설할 계획이 있고요. 2010 백선의 1호는 예로부터 영의정 세입을 배출한 곳으로 명당에도 속고가 떠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IT를 접목한 유해 헬스케어 프로젝트 마을을 건설함으로써 입주민의 건강을 최선으로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포레스트에 회색 도시에 사시는 도시민들이 저런 생활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선뜻 저런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병원이 없어서라는 설문에 답한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삽지에는 양안박 병원이 신축되고 아울러 종교시설, 컴퓨터시설 두루 갖춤으로써 생활에 불판이 없는 국내 최고의 폴트웰 단지를 될 것이라고 세이프 배양을 꿈꾸는 곳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지역에 첫째로 좌측 상단의 병원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은 교회고, 그리고 좌측 하단은 컴퓨터시설, 그리고 우측 하단은 로컬푸드 마트, 이런 모든 그 컴퓨터 시설이 이 안에 다 들어오고, 첫째 목적은 노인분들이 도시에서 나이 드시면 사실 필요 없어요, 사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까 교수님도 강의하셨지만 층간, 이웃 간의 갈등, 이것도 문제죠. 화재입니다. 화재를 안 하면 노인들은 대처 방법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계단 뛰고 뭔 일이든가 하는데 노인들은 못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TV에서 가끔 무슨 아파트에 불나가지고 뭐 2층에서 불났는데 14층에서 죽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방송에서 한두 번 나오는 거죠. 지금 화재로 인한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소방청에 의뢰하면 그 자료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과열 이런 거라고. 너희분들이 그런 것이 좀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공동주택 이런 아파트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향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전체 마타프렌입니다. 이게 전체 75,500평입니다. 전체 단독 주거시설이 474세대 그리고 네던스 360실. 우리가 네던스 그러면은 국내는 뭐 호텔로 이직돼 있어요. 네던스는 원래 원어로 얘기하면 주택의 주택. 근데 큰 주택을 네던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호텔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던스 호텔. 그래서 네던스는 주거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순수한 주거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춥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 안에 그 우측 하대를 보면 병원 제일 아래는 교회, 중간에 컴퓨터 시설, 그 위에는 네던스, 그리고 중간에 25평, 34평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합쳐가지고 이게 몇 세대예요? 800세대가 넘는 거죠. 800세대가 넘으면 이건 엄청난 큰 부지의 세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세대를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개발한 IT 이머전시 시스템을 접목해서 입주하신 분들의 모든 케어를 다 해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단독주택 이건 다 분양입니다. 그냥 세 주는 게 아니에요. 단독주택은 예를 들어서 25평 있고 33평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나는 집 주고 싫어. 그래서 34평 사시고 25평은 충분합니다. 청소하기도 귀찮은데 25평에서 사시면 되죠. 그리고 14평과 18평은 홀로 사시는 분들. 그리고 이 안에는 저희들이 모든 IT 시스템을 다 갖춰드립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발한 IT를 접목시키고 이 안에서 이분들이 병원까지 나오기 싫다. 그럼 화상으로 다 앞으로는 법으로 됐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화상으로 다 진료하고 그리고 의사가 진단이 나오면 간호사가 약을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나이가 들어서 청소하기 싫어, 밥하기 싫어. 그럼 하우스키핑 그런 걸 신청하시면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자기가 분양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사시는 겁니다. 사기 싫으면 팔고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이를테면 임대받고 어디야 흔히 그 시니어타운이라고 그러나 실버타운은 돈이면 3억에서 5억 받고 월 300 받고 그러는데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이면 집 사고 남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겠어요? 20만 원도 안 들어가죠. 그거로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마당에 잔디 깔고 편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주말마다 자녀들 오시고 손자 오시면 같이 놀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다락병을 한 8병씩 해드립니다. 그 안에서 손주들 같이 뒹굴고 노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넘겨주세요. 다음은 하우스키핑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하기 싫거나 밥하기 싫다. 그러면 나는 아침을 하기 싫다. 저녁은 내가 하겠다. 그럼 아침밥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와서 식당에서 드시든가. 아니면 나는 내려가기 싫으니까 갖다 줘. 그럼 배달 손님은 갖다 드립니다.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운영 계획에 지금 프로그램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치제도. 외국에는 그 주치제도가 있어가지고 주치들이 환자들을 평생 관리하는데 저희는 그게 없어요. 3번 진료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주치제도가 그게 되겠어요?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은 각 의사분들이 평생 건강 의료 시스템을 다 관리합니다. 그리고 언제 뭐를 하고 언제 뭐를 하고 언제 예방주사하고 언제 어느 병원을 가야 되고 OS를 가든 어딜 가든 전부 체크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걱정되는 게 뇌성 질환이잖아요. 심혈관 질환 그리고 무릎
이런 문제로 가장 힘들어하시죠. 국내 병원들이 가장 지금 숙제를 갖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거냐면 아이들이 출생을 하니까 소아과를 계속 줄어요. 소아과는 줄고 노인네과가 계속 늘어나요. 노인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녔다가 결국 병을 못 찾고 아이를 죽이는 사태도 벌어지고 사실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많죠. 다음 넘겨주세요. 이건 현재 위치입니다. 위치는 교통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방팔방으로 다 보수가 뚫려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지는 3번 국도가 사업지 옆으로 지나가고요. 밑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하철이 지나가는 뭐 경강선이라고 그래요. 여주에서 판교까지 가는 경강선. 이게 사업지 부근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통망은 아마 최저는 아니지만은 최하는 아니고 중상 이 정도는 되는 지역입니다. 자, 우리는 현재 디지털 혁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챗 GPT가 세상에 선보인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디를 가시든지 키오스크 아니면 주문을 불가할 정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식당이나 가시고 그러면 키오스크 하십니까? 하신 분도 계시고 못 하신 분도 계세요. 이거 배우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조금나마 가까이 하려면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가지고 IT를 배우셔야 됩니다. IT는 난 모르니까 못해. 대신 해줘. 이러시면 세상과 이방으로 사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배워서 그것을 못해 내가 해줄게 하는 자존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심장이 뛰는 일이 있으십니까? 심장이 뛰고 흥분되는 일이 있어야 우리는 몸이 건강해집니다. 오늘부터 IT를 배우는 것으로 심장을 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삶이 밝고 여러분 건강하고 활력을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복원입니다. 여러분의 활력을 찾고 건강해지는 것. 그럼 병원에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복원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 헬스케어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저 역시 익어가는 그런 세대들이 많은데요. IT와 친해지자, IT를 배우자, 그렇죠? 키오스크 무서워하지 말고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도 하고 디지털과 친해지는 것이 우리의 보건 정책이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유 헬스케어 강의를 해주신 우리 최기용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270명가량의) 참석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40분 정도 걸렸죠? 네. 이렇게 진행되었던 유 헬스케어 포럼 행사를 이제 접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유 헬스케어 포럼에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취재로 바쁘신 여러 언론사 프레스 관계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유 헬스케어 포럼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